그날 아침은 유난히 설렜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가 않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준혁이가 강남 한복판에 자기 이름건 레스토랑을 여는 날. 매종 드박. 불어로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평생을 꿈꿔온 그 식당이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연보라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준혁이 프랑스 유학 보내던 날 해입은 옷인데 그 뒤로 입을 일이 없었어요. 좀이 슬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깨끗하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문득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칼에 베인 자국이 희끗희끗한 손. 35년 동안 김밥을 말고 어묵꼬치를 끼우고 뜨거운 냄비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거칠어진 살결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이 손으로 번 돈으로 유학을 보냈으니까요. 오늘은 그 보람을 확인하는 날이다.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는 며칠 전부터 양해를 구했어요. 아들이 식당 여는 날이라 하루만 쉴게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서만 살았거든요.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 외제차들, 높은 굽을 신고 걸어가는 젊은 여자들.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이런 데서 사는구나.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검은 대리석 외벽에 금색 글씨로 MAI선 디파크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입구에는 화환이 즐비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런 걸 해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 말던 그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라 웃는 날이니까요. 정문으로 들어서려는데 검은 정장의 젊은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실례지만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혁이 어머니예요. 박준혁 셰프. 젊은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입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사이에서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안쪽에서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하얀 셰프복을 입은 준혁이는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 준수하고 체격은 저를 닮아 야무졌어요.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기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반갑다거나 그립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처리해야 할 문제를 마주한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개업식이잖아. 축하하러 왔지. 저는 웃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한 발 물러서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곤란해요. 뭐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투자자분들, 미식 평론가들, 방송국 사람들. 준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요. 손님들 앞에서. 김밥 냄새나는 어머니가 서 계시면 분위기가 망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귀로 듣고도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준혁아, 너 지금 무슨... 어머니, 제발요. 아들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건물 옆 골목 쪽으로. 어두컴컴한 골목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어요. 배달업자들이나 드나드는 뒷문이었습니다. 여기로 나가세요. 택시 잡아서 가시고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준혁아. 어머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오늘 제 인생이 달린 날이에요. 나중에요, 나중에.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아들 축하하러 왔다가
쓰레기 버리는 뒷문으로 쫓겨난 겁니다. 김밥 냄새 나는 어머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 대고 학원비 대고 유학비 댔습니다. 그 세월이, 그 새벽들이, 그 김밥 한 줄 한 줄이 고작 냄새였던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빈 택시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연보라색 한복이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독학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마이크를 든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빗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독학으로 제 힘으로. 그래, 그랬구나. 너한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35년의 새벽이, 35년의 김밥이, 35년의 어머니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저는 젖은 한복자락을 추스르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장통이요, 신림시장.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레스토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 웃고 있는 아들, 터지는 플래시. 괜찮아, 괜찮아. 원래 자식은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강남의 문을 연 메종드박의 박준혁 셰프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밀 소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깊은 맛과 프렌치 기법을 결합한 이 소스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밀 소스라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 소스의 뿌리가 어디인지 저만 알고 있는 비밀. 아들도 인정하지 않는 진실. 택시가 시장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순잔의 분식 간판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밥 냄새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이 가게에 배어든 지워지지 않는 냄새. 이 냄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준혁아. 어둠 속에서 저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40년 지기 말순이었어요. 야, 순자야, 나 지금 TV 보는데 내 아들이 방송에 나왔더라. 알아? 근데 야, 제가 하는 말이 독학으로 다 이뤘대. 부모 영향 없대. 순자야,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고 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있는 낡은 장독대가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말순이가 달려온 건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유리문 너머로 말순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화가 났는지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야, 문 열어. 순자야.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 울었구나. 안 울었어. 거짓말. 눈이 퉁퉁 부었는데.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냥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순이의 손놀림은 저만큼이나 능숙했습니다. 그 같은 시장에서 40년을 함께 장사한 사이니까요. TV에서 봤어, 네 아들. 독학으로 다 이뤘대. 부모 영향 없대. 말순이가 라면 냄비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식이 미쳤나? 네가 새벽마다 김밥 말아서 유학 보내준 거 까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까먹은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지. 김밥집 아들이라는 게 뭐? 어렸을 때 그랬어. 학교에서 애들이 김밥집 아들이라고 놀렸대.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 말순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숨긴 거야. 나를. 라면이 불어터지도록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장통 골목은 고요했어요. 아들한테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평생을 숨어 살았구나. 그때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그거 아직 있어? 뭐가? 그거. 네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창고에 있던 그거. 저는 말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가끔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 쓰는 저를 봤으니까요. 있지. 그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 네 어머니가 종갓집 종부셨고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만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 35년 전에 묻어둔 것들이 다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순자야. 네가 누군지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네 아들 그 비밀 소스라는 거 네 장 맛이잖아. 네가 담근 전통장.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맛으로 입맛 길들여진 거 나도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순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준혁이가 왔었잖아. 몰래. 네 가게 창고에서 뭔가 가져갔어. 난 봤어. 그래, 그랬지. 4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레스토랑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날 밤 가게에 왔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창고 문을 열고 장독대에서 된장과 간장을 퍼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 있나? 네가 평생 바보같이 숨기고만 살았어. 근데 이제 그 자식이 TV에서 혼자 힘으로 다 했다고 떠들고 다녀. 니는 뒷문으로 쫓겨나고. 말순이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숨어. 네가 누군지 보여줘. 그날 밤 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에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크고 작은 항아리 12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장이 담긴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냄새. 이 장을 담그는 법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갓집 종부셨어요. 전라도에서 300년 넘게 장맛을 이어온 집안.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매주 빚는 법을 배웠고 장 담그는 법을 익혔습니다. 25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후보로 올랐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장맛을 보고 감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남편이 떠났습니다. 빚더미를 남기고 5살 준혁이를 안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저는 장독대를 창고에 숨기고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어묵을 튀기고 라면을 끓였어요. 전수자 후보 명단에서 제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5년이 지났구나.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끈한 표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늙고 지친 얼굴. 하지만 이 장만큼은 늙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정성껏 돌봐왔으니까요.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근데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 즈음의 젊은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기, 김밥 하나요?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아 접시에 담아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김밥 뭔가 달라요. 뭐가요? 밥이요. 밥에 뭔가 깊은 맛이 나요. 일반 참기름 맛이 아닌데.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저는 김밥밥에 제가 담근 간장을 살짝 섞거든요. 아주 조금 티 안 나게. 그래야 밥알이 윤기가 나고 깊은 맛이 배어요. 그냥 참기름이에요. 아니요, 이건. 여자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이서연. 푸드 칼럼니스트. 월간 맛의 발견 기자. 실례가 안 된다면 주방을 좀 봐도 될까요? 뭐 하러요? 저 지금 전통 발효식품 장인을 찾고 있거든요. 사라져가는 전통장 명인들을 취재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분식집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 김밥 맛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깊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연이라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제가 30년 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후보 명단을 조사했거든요.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박순자 전라도 진안 출신 장부냐. 그리고 그 주소가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신림시장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김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구나. 전수자 심사 직전에 사퇴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독대가 떠올랐어요. 35년간 숨겨온 비밀. 아무도 몰랐던 제 진짜 모습. 말순이 말이 맞았어.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연을 보더니 멈칫했고 서연도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박준혁 셰프님?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당황과 경계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왔니, 준혁아? 설마 또 장을 가지러 온 거니?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연이 준혁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준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김밥 써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찾아온 건 5년 만이야. 그런데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입막음 하러 왔구나. 박준혁 셰프님? 여기가 어머니 가게셨군요. 서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취재 중이신 거죠? 전통장 명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혹시 셰프님도 나중에 연락 주세요. 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명령하듯 차갑게.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명함을 테이블에 살짝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준혁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하긴 장사하지. 그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고요?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는 아들. 그 모습이 낯설으면서도 슬펐습니다.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구나. 들킬까봐 두려운 거구나.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푸드 칼럼니스트가 전통장 전문 기자가 왜 이 분식집에? 저는 행주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35년 동안 매일 하던 것처럼. 김밥 먹으러 왔더라. 거짓말 마세요. 준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뛰었어요. 어머니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미슐랭 평가 앞두고 있고 투자자들 다 모이고 이 시점에 무슨 이상한 기사라도 나가면 이상한 기사? 저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쓰면 이상한 기사가 되는 거니? 네 그 비밀 소스 말이야.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야?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지요. 저는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4년 전 그날 밤 네가 창고에 있던 거 나는 다 봤어.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새벽 2시. 네가 차 몰고 와서 창고문 따고 들어갔어. 장독대 앞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더라. 그리고 비닐봉지에 뭘 담아갔지. 그건 된장이었어. 간장도. 내가 30년 묵힌 거. 준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허락 받으러 온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길래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져간 건 허락받기 전이야. 그리고 가져가고 나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었어. 오히려 TV에서 뭐라 그랬지? 독학으로 이뤘다. 부모 영향 없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말하려던 건 나를 지우려던 거지.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창피했던 거잖아. 김밥집 어머니가. 시장통 냄새 나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결혼식에도 안 불렀어? 명절에도 연락 없었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동안 삼켜왔던 질문들이 터져 나왔어요. 전화하면 뭐라 그랬지? 바빠서요, 어머니. 나중에요, 어머니. 근데 정작 필요한 건 내장이었지? 준혁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냉장고에서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네 소스 맛있다며? 미슐랭 별 받을 거라며? 예, 근데 그 맛이 어디서 왔는지는 세상이 모르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줄, 단무지 한 줄. 나는 말이야 25세 전수자 후보였어. 국가에서 인정한 장명인 후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네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갔어. 5살 니를 안고 나는 선택해야 했지. 전통을 지킬 거냐 아들을 먹여 살릴 거냐. 시금치를 한 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밥집 열었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손에 칼질하면서 김밥 말고 또 말았어. 당근을 한 줄 올렸습니다. 네가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이 놀렸잖아. 김밥집 아들이라고. 네가 울면서 들어와서 그랬어. 엄마 우리 가게 부끄러워.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숨었어. 학교 근처에도 안 갔어. 학부모 모임에도 안 나갔어. 네가 부끄럽지 않게. 김밥을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였네. 뒷문으로 쫓아내야 할 만큼. 칼로 김밥을 잘랐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그냥 가. 네 할 일 하러. 그리고 다시는 내장 가지러 오지 마. 이제 네 힘으로 해봐. 준혁이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돌아봤어요. 어머니 제발. 그 기자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썰어놓은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김밥. 35년의 새벽. 35년의 인생이 잘려 있었어요. 준혁아, 네가 두려워하는 건 세상이 아니야. 진실이지.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그날 아드님이 화내시는 것 같던데. 저는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집안 문제니까. 근데요. 서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박준혁 셰프님 레스토랑에 가봤어요. 시그니처 소스를 직접 맛봤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장도 맛봤죠. 어제. 선생님 똑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완전히 똑같아요. 발효 깊이, 감칠맛, 끝맛. 프렌치 소스로 변형했지만 뿌리는 선생님 장이에요. 저는 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평범한 오후. 그 사람 내 아들이에요.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 4년 전에 여기서 가져간 내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나는 그냥 김밥집 어머니일 뿐이고. 서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 기사에 써도 될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 오가는 사람들, 익숙한 풍경. 제가 35년 동안 매일 본 풍경. 이 세계에서 나는 박순자야. 김밥 파는 할머니. 근데 다른 세계에서는 뭐였을까? 장명인? 전수자? 아니면 그냥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쓰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지만 이건 아드님한테 큰 타격이. 그건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숨었어요. 아들 부끄럽지 말라고 내 존재를 지웠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더라고요. 이번에는 숨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아들이 뭐라 하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장 담그는 과정, 매주 빚는 법, 소금물 농도 맞추는 법. 35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드러냈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군요. 장이라는 게 그래요.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2년, 3년 때로는 10년도 기다려야 제 맛이 나요. 요즘은 공장에서 한 달이면 만든다면서요? 그건 장이 아니에요. 장 흉내죠. 서연이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장맛을 후대에 물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고.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선생님, 왜요? 박준혁 셰프 측에서 연락 왔어요. 기사 내면 법적 대응하겠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예상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러다가 괜찮아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든 다른 사람이 말하든.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말하는 게 낫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사 올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장독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300년의 세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맛.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숨지 않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되겠구나. 나는 누구였고 아들은 무엇을 숨겨왔고.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올까? 일주일 뒤 기사가 올라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 높은 굽. 차가운 눈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요? 박준혁의 아내예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며느리. 여자의 이름은 한서진이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 준혁이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레스토랑을 열 때 투자해준 사람.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3년 동안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면 저희 다 망해요. 아시잖아요. 서진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가게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 결혼하고 3년인데 얼굴 보는 건 처음이네요. 바빴어요. 서로. 바빴구나. 그래.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러 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서진이가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 기사 막아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얼마냐고? 5천? 아니면 1억? 어머니 가게 이 골목 전체 사들일 수도 있어요. 서진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수표에 뭔가를 쓰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매끈하고 하얀 손.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손. 설거지를 해본 적 없는 손. 그 돈이면요. 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 가게 열 수도 있고 아예 장사 접고 편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서로 안 보고 안 엮이고. 그게 다들 편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네? 돈 필요 없어요. 서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협상하시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면. 아가,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김밥 말고 어묵 튀기고 손님 상대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키웠어.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엄마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뒷문으로 내쫓았어. 김밥 냄새 난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와서 뭐? 돈으로 입막을 하고? 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가 천천히 수표책을 집어넣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준혁 씨 망하면 어머니도 힘들어져요. 그건 그 아이가 감당할 몫이야. 나는 내 몫을 다했어.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남편 지키려고 뭐든 해요. 진짜 뭐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서서 떨리는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라진 장명인을 찾아서 스타 셰프의 숨겨진 뿌리. 기사는 담담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종갓집 종부였던 어머니 이야기, 35년 전에 왜 전수자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박준혁 셰프의 비밀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박준혁 셰프 어머니, 김밥집 장명인, 비밀 소스 진실, 매종 드박 논란.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박순자 여사님, 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준혁 셰프가 장을 훔쳐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모자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말순이가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을 뚫고 뒷문으로 들어왔더군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야, 순자야. TV 봤어? 네 아들 기자회견한대. 기자회견? 말순이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준혁이의 얼굴이 나왔어요. 레스토랑 앞에 선 준혁이는 창백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요리의 기본이 되는 소스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준혁이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장이 바탕입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뿌리가 뿌리가 부끄럽다. 저는 TV 속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웠다고. 내가 부끄러웠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더군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TV 속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걔가 사과하잖아. 어떡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시원해야 하는데 그냥 공허했어요. 35년이야. 35년. 내가 고개 한번 숙인다고 지워지는 세월이 아니야, 준혁아. 다음 날 준혁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물러간 새벽녘이었어요. 쪼그라든 어깨, 충혈된 눈,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TV에서 보던 그 번듯한 스타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왔어? 사과드리려고요. TV에서 했잖아.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잖아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식집 바닥에 꿇었어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김밥집 아들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숨기고 외면하고 어머니까지 외면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김밥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어스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보던 새벽. 매일 김밥을 말던 새벽. 준혁아, 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용서해. 내가 내 아들이니까. 준혁이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키운 아들. 근데 이제는 낯선 아들. 예전처럼은 못해. 나도 늙었고 마음도 다쳤어. 어머니, 넌 내 길 가. 나는 내 길 갈게.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다시 품지는 못하겠어.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올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은 안 잠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김밥 하나를 다 말고 나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기사가 터진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저와 준혁이 이야기였어요. 박준혁 셰프 어머니, 김밥집 장명인, 비밀소스 도용, 뒷문으로 쫓겨난 어머니, 매종 드박 폐업,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박순자 여사님,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준혁 셰프를 용서할 겁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전화기를 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창밖에서는 여전히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야, 순자야. 나야. 문 열어. 뒷문을 열자 말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기자들을 피해 시장 뒷골목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뉴스 1번에 나왔어. 준혁이 그 자식 레스토랑 문 닫았대. 투자자들 다 빠졌고 미슐랭 평가도 취소됐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 걸었대. 그년도 참. 말순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야, 순자야. 너 울었어? 안 울었어. 거짓말. 눈 퉁퉁 붓고.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지기의 따뜻한 손. 순자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진실을 말한 거야. 그게 죄는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뭐가? 준혁이가 완전히 무너질 줄은.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제가 자초한 거지. 그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인데.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섭섭해도 내 아들인데. 말순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났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식어갔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빨리 뜨겁게 타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김을 구웠어요. 김밥 재료를 썰고 단무지를 꺼내고 어묵을 손질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그대로. 첫 손님은 철물점 김 사장이었습니다. 순자 씨 힘들었죠?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참,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어. 저는 김밥을 말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잊혀질 거예요. 그래도 속은 쓰리시죠. 아들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김 사장은 조용히 덧붙였어요. 순자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아들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괜찮아. 기사 때문에 너무 큰일이 났죠.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서연을 안치고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 이야기를 제대로 써줘서. 근데 선생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또 그 질문이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저는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숨어 살았어.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내 존재를 지웠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나를 잃어버렸더라고. 이번에 다 터지고 세상이 알게 되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되찾은 것 같아.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국가에서 연락 왔어요. 응? 전통장 보유자 인증 주겠대요. 정식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한테? 네. 35년 전에 포기하셨던 그거요. 이제라도 인정받으신 거예요. 받으실 거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5에 포기했던 꿈. 35년 만에 돌아온 인정. 받을게. 근데 근데요? 전수자는 안 할래. 그건 젊을 때나 할 일이니까. 왜요? 이제 기회잖아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35년 동안 김밥 말았어.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 와서 바꾸고 싶지 않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으세요. 뭐가? 그냥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제 할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또 김밥을 말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저를 잊어갔어요. 다른 스캔들, 다른 사건, 다른 화제거리. 사람들의 관심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일상이. 어느 날 새벽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봉투 하나.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열어봤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이 들어있었어요. 투박하고 삐뚤삐뚤하고 어설픈 그릇. 처음 만든 사람의 서툰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릇. 메모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직접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자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 말고 다른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이건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그릇이에요. 100번 깨지고 100번 실패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마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젠가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이 그릇에 어머니 김밥 담아 먹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준혁.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가슴에 안았어요. 매끄럽지 않은 표면, 삐뚤어진 형태. 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그릇. 도자기를 배운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릇 위로, 메모 위로. 준혁아, 나는 기다리지 않을게. 기다리는 건 지쳤어. 근데 네가 정말로 달라진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릇을 가게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찬장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놓았어요. 비어있는 그릇. 언젠가 채워질지도 영원히 비어있을지도 모르는 그릇. 해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보낸 인증서가 가게 벽에 걸렸어요. 대한민국 전통장 보유자 마이너스 박순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가게 크게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TV 출연제에 많이 온다면서요? 다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김밥이나 팔래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이해 못해도 돼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왜 이렇게 사는지. 어느 날 저녁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300년 된 장맛. 어머니 저 잘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고요. 항아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겼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승리했는데. 쓸쓸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아요. 아니 진작에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인정한 것 같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도 듣지 않는 창고 안에서. 어머니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예요? 아들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아니면 그냥 살아서?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김을 굽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김밥을 말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피곤한 얼굴로. 김밥 한 줄이요. 응 잠깐만. 김밥을 싸서 건네줬습니다. 학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요? 35년.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35년 동안 한 가지만 하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말았어. 후회 안 하세요? 또 그 질문. 저는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 안 해.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찬장 위에 도자기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비어있는 그릇.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밥 한 줄, 단무지 한 줄, 시금치 한 줄. 35년 동안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에필로그 -6개월 후 시장 골목에 봄이 왔습니다. 순잔의 분식 간판은 여전히 낡았고 가게는 여전히 작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왔고 김밥 맛도 여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정성으로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준혁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는 순간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맛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김밥을 다 먹고 돈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일어서려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찬장 위에 도자기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비어있는 그릇. 문은 안 잠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느리게 걷는 모습.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어. 근데 우리 언젠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살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옆에 앉았어요. 야, 순자야. 오늘도 장사 잘 됐냐? 응. 그럭저럭. 내일은 또 새벽부터 김밥 마냐? 그럼. 안 말면 뭐해. 말순이가 웃었습니다. 넌 참 질기다. 그래야 사는 거지.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본 노을. 앞으로도 볼 노을. 이겼어.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승리가 쓸쓸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하늘에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 자요. 내일 또 뵐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다시 일어나기 위해